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최근에 제가 3가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제2의 서프라임이 온다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즘에 영국 경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영국 다음 위기는 이탈리아에서 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2008년보다 더 큰 게 온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런데 이 3가지 영상을 다 보고 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잘 알겠다. 그런데 한국은 괜찮은 거냐? 한국 경제가 지금 제대로 흘러가는 게 맞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러한 질문을 제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체크해보고 이런 상황 속에 저는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말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국의 제2의 IMF가 온다는 경고를 날렸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양대축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되면서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위안화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돈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한국에서 외국인 이탈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심각해진 게 1997년에 발생한 IMF 경제 위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한국 돈 원화가 위안화, 엔화와 같이 움직이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파란색은 일본의 엔화 환율이고 녹색은 한국의 원화 환율입니다. 위로 상승할수록 달러 대비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렸었던 2015년 그리고 2022년 이때 당시 엔화와 한국 돈 원화는 비슷하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 위안화와 원화는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을까요? 파란색은 위안화 환율이고 녹색은 원화 환율입니다. 엔화와 마찬가지로 위안화 환율 역시 한국의 원화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어느 정도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만 보면 진짜로 제2의 IMF가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과 중국이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을 펼칠 여지가 크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몇 달 만에 제로금리에서 3% 이상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근 5년 동안 기준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 이슈로 금리를 한번 크게 내렸었고요. 그 이후 헝다그룹과 같은 부동산 위기가 터지면서 이러한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를 재차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최근 5년간 기준금리를 보면 마이너스 금리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 미국 화폐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반대로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는 위안화, 엔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연동되어 있는 한국 돈, 원화 역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외국 자본 이탈을 불러오면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을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해당 기사를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아시아에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국이 통화가치 폭락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략가는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 태국 바트 등 경상수지 적자 상태에 있는 국가의 통화가 가장 취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한때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이라고 불렸던 나라인데요. 지금은 필리핀, 태국과 비슷한 취급을 받고 있네요.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의 무역 적자 누적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97년도 IMF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는 이미 1980년대부터 꾸준히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역 적자가 누적되면서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면서 IMF 경제 위기가 터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IMF 이후 한국의 무역 상황이 꽤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6개월 연속으로 무역 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자 폭 역시 역대급을 보이고 있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무역 수지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달라집니다.
적자가 지속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의 성장을 의심하면서 자금을 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1년 동안 한국의 무역 수지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8월 달에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94억 9천 달러, 9월 달에는 37억 달러, 이런 식으로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죠. 하지만 무역 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란 무역을 포함해서 배당 이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과 지불한 돈의 차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아닌 경상수지가 한국이 최종적으로 벌어들인 돈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역수지도 플러스였지만 다른 소득인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역시 늘 플러스를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상수지는 항상 플러스를 유지했었죠. 마이너스 난 적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 파란색 경상수지를 보면 쭉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급기야 올해 4월 달에 소폭 적자를 보였다가 올해 8월 달에는 30억 달러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심해지면서 8월 달에는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진다면 원화 가치의 하락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꾸준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길어지거나 이와 함께 국제유가가 더 오르게 되면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 금액 역시 더 늘어나게 되죠. 이것은 곧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은 나라에서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IMF 경제 위기가 왔었던 97년도 경상수지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던 2008년도 경상수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97년도와 지금의 한국의 경제력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97년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2008년도를 잘 보면 2008년 8월 달에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는데 그 이전부터 경상수지는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네요. 외국인들은 위기를 인식하면서 한국에서 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은 미국에서 터진 경제 위기입니다. 이때 당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한국의 자본 유출이 심해지면서 결국에 경상수지 적자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간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이것은 미국의 GDP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 당시 대규모 역성장을 기록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한 듯 했지만 최근에 2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넘버2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경기 둔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 수지는 당연히 적자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곧 경상수지 적자로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의 외환보유고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IMF 경제 위기를 맞이했었던 것이고요. 반면에 그 이후 한국은 외환보유고를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현재는 4천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원화 약세를 방어하느라 달러를 꽤 많이 사용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4천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2008년 위기 당시에는 한국이 외국에게 갚아야 하는 돈이 빌려준 돈보다 훨씬 컸던 순채무국이었지만 2014년부터 한국은 반대로 갚을 돈이 빌려준 돈보다 훨씬 적은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어느 정도 나도 이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 보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4천억 달러짜리 건물을 하나 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매월 50억 달러 정도 월세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따로 개인 사업을 하면서 매월 1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망하겠나요? 망하진 않겠죠. 자산이 일이 많은데 그리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지금의 사업 손실쯤이야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꾸역꾸역 버티다가 원자재, 곡물, 원유 가격 이러한 것들이 조금 진정이 된다면 여러분의 사업도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즉 한국의 무역 적자도 이렇게 버티다 보면 플러스로 돌아서는 날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FTSE에서 한국을 WGBI 관찰 대상국에 편입했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MSCI 선진국 지수, MSCI 신흥국 지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지수에 한국 증시가 편입이 되면 지수 추종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이러한 것들 역시 들어보셨을 거라 봅니다. 주식에 MSCI가 있다면 채권에는 WGBI가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한국 채권이 WGI BI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관찰 대상국에 포함이 되면 6개월 이상 검토 이후 연례 심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WGBI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채권 시장에 더욱더 많은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한국 입장에서는 국채를 발행하는 데 조금 더 용이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외국 입장에서는 왜 한국 채권을 WGBI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딱 들어도 선진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도가 약간 물음표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우량한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한국이 망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 국채는 매우 유망한 투자 자산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의 원화 채권을 꾸준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 2009년부터 외국인들은 한국 국채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15년, 16년도에 약간 매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 다시 한국 국채를 매수하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진 이후에는 역대급 매입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한국의 경제 위기 반대로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기사와는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외국인의 채권 순투자액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회색의 주식의 순투자 비중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국채를 매입하는 반면 한국의 주식은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증시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은 할 수가 있죠. 한국이 제2의 IMF, 경제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의 말을 믿지 말고 항상 최후의 현금 비중은 들고 가자.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맞아 보입니다. A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죠. 경기 침체가 내년에 올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주식은 이것을 미리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반응해서 먼저 오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주식을 잘 매수하자. 그리고 B라는 분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흥국의 대표국인 한국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또 C라는 분은 항상 부자는 위기 속에서 탄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기 상황에서 주식을 빨리빨리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다 존중할 만합니다. 실제로 97년 IMF, 2008년 서프라임,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그 이후에 한국 주식은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탄생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아직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 2232포인트, 여기가 한국 주식의 저점일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A 전문가의 말 따라 경기 침체 이전에 미리 주가는 선반영되면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어떡하죠? 그렇다면 증시의 조정 역시 길어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역대급 상황입니다. 한국의 무역 수지만 봐도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역대급이죠.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80년에 피크를 친 다음에 40년 만에 인플레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을 잘 보면 PER 얼마에서 과거의 바닥을 다졌으니까 이번에도 그 기준으로 몇 포인트까지 빠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PER은 점점 내려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은 본인의 전망을 하향 수정하느라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속에서 부자가 탄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좋다고 봅니다. 저의 경우를 간단히 설명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단타나 수익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러한 물량을 일부 현금화하거나 일부 장기 투자 물량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지금 자리에서 한 방에 몰빵하거나 이러한 전략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저점이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비중의 30%는 2023년을 바라보면서 항상 현금을 장전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면 어떡하냐? 글쎄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유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은 이미 분할 매수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 보고
추세적인 상승 전환이 확인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